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지나치게 높은 집값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취업도 어려운데 취업을 해도 월급에 비해 턱없이 높은 집값은 대한민국 청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물론 서울시 역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행복주택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행복주택은 정말 행복을 위한 집이 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행복주택의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행복주택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행복주택은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주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주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만든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 또는 이제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도 이제 주변 시세의 많게 60%에서 80%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네.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지 내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도서관, 심지어는 뭐 골프 연습장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그런 아파트들하고 봤을 때 오히려 더 주거 환경이 뛰어난 그런 시설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공급 비율은 젊은 층이 한 80% 정도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급량이 얼마나 되나요? 예, 지금 뭐 정확한 수치는 여러 가지 자료에 따라 좀 참고를 해본다면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상당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예. 전체 임대 공급 중에서 사실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까지 포함해서 이제 5년간 한 100만 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지금 행복주택 경우에서는 약 5년간 한 15만 호가 총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3만 5천 호 정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LH가 한 2만 7천 호 정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SH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어떤 증가되는 용적률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행복주택으로 쓰는 그런 쪽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아직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SH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그렇고 해서 한 2만 1,000호 정도 예상한다면 올해는 한 3만 5천 호 정도가 행복주택의 전체적인 공급 물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실 듣고 보면 행복주택이 그렇게 넉넉한 양은 아닙니다. 예. 전체 한 100만 호 정도 임대주택이 있는 가운데 10%를 살짝 넘는 그 정도 규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청년층의 주거빈곤율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뭐 이렇게 넘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청약 자격이 확대될 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청약 자격부터 좀 변경된 거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제 기존에는 이제 대학생,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이제 소득 활동을 하는 이제 청년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소득 활동과 상관없이 이제 소득 기준에 이제 충족하는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 부모까지 합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8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이 그 전에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순위제를 해서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신청을 가능하게끔 만들어놨는데 1순위가 이제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1순위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위치의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기회를 굉장히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바뀐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강남권의 행복주택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에 행복주택을 갖다 이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행복주택의 그 가격 자체가 접근 가능성이 낮을 만큼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예. 재건축 단지가 워낙 가격이 높으니까 거기서 60%, 80% 한다 그래도 여전히 서민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다가 이제 지역을 강남에서 오래 산 사람을 1순위로 해놓다 보니까 야, 결국 이건 금수저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에도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 게 네. 이게 이제 그 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SH공사 물건은. 그래서 거의 한 80%를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 먼저 하니까 네. 일단은 이제 기존에는 강남에 직장이 있는 좀 어려운 그 청년들 아니면 그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입주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강남에 오래 산 사람이 이제 그 행복주택에 모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네. 나쁜 결과를 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소득이 없어도 19살부터 39살의 청년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자식들 그냥 뭐 땅 이렇게 집 있는 분들이 자식들만 이렇게 소득이 없는 상태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행복주택 강남 대부분이 59제곱미터인데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한 6, 7억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아무리 싸게 한다 그래도 뭐 3억 정도 예. 이상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그 3억 이상 보증금을 내고 예.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주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소득과 연계해서 합해서 이제 결정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9세까지 되잖아요. 예, 지금. 청년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강남 지역에 오래 살아온 그 주소지를 오래 전부터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가 되는 그 보증금을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사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해서 그 보증금은 부모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저 김포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집 들어가면은 소득을 갖다 추적을 해가지고 뭐 2주택, 3주택 이렇게 됐을 때 세금을 갖다 물리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행복주택에서는 나이가 39살 이하면 더군다나 신혼으로서 무주택으로 부모님 집에 얹혀 살다가 그렇죠. 대저택에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 살다가 이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행복주택으로 떡 부모님 돈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이 경쟁률을 보더라도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약 한 10대 1 정도 평균 해당되거든요. 그만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굉장히 집중되고 높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자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런데 실제 그 오랫동안 강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 살았던 분들은 사실 그 지역에 계속 대를 이어서 대물림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행복주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은 이제 개천간 사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공공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 주택과도 조금 차별되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공공주택인데 공공주택의 경우에 이런 특정 계층 우리가 이런 말이 적절하지만 금수저에 해당될 수도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쪽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점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조금 많은 사람들에도 불평이나 불편한 심기를 지금 자극시키고 있는 것은 들립니다. 정부의 의도는 굉장히 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 SH공사는 결과적으로 강남에 오래 산 그런 강남의 자제분들이 그 주변 시세의 한 25%에서 30%에 저렴하게 거기서 이제 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새 아파트 그것도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거기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좋죠. 그런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줬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 보증금으로 김포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보증금으로 웬만한 지역에 아파트 삽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구에서 뭐 특정한 비율을 선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 이건 법에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그 비율을 정하게는 이 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강남권이니까 문제가 되지 실제로 좀 그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도 큰 문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해당되는 도,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안에 시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 단위별로 시군 단위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특별시로서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 100%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게 80%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정이죠. 아니, 이 지자체가 우선 공급 기준을 결정하는 이런 제도를 놔둬야 될까요? 이게 예. 그 부분은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제가 네. 뭐 다른 제가 뭐 그쪽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 예언을 보더라도 행복주택을 사실은 건설할 만한 택지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서 이제 부각이 되어 왔었고 그런 부분과 함께 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자기 지역에 사실 많이 이제 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이제 어떤 갈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반감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을 그 지역에 건설을 하기 위한 절충 과정에서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그쪽의 주민들의 자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단은 해당되는 지역이 그만큼 그런 부분들을 불편함과 자산 가치의 하락까지 예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 이런 성격이 아마도 해당되는 지자체장이 행복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 권한을 적절한 비율, 적절한 비율을 100%까지 할 수 있도록 아마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여러모로 참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강남 지역에는 행복주택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강남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죠. 많으며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뭐 반지하, 새방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그리로 출퇴근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그 동네에서 밥 사 먹고 뭐 술 사 먹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월급 벌어서 거기다 다 갖다 주고 있는데 그들이 저렴하게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막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사실상 막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행복주택의 의도는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우리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직주 근접에 가깝게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택을 제공한다라는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강남구청장이 이제 80% 이상을 정해버리니까 결국 이제 이 행복주택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의 그런 일하고 있는 우리 젊은 층들은 결국은 이제 고시원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기준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 지역인가요? 이게 1억 6천만 원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 발표된 것은 1억 6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임차료는 60만 원 이렇게. 이게 이제 1억 6천만 원이 이제 최저고요. 그 임대보증금을 늘리면 이제 임대료가 그만큼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2억 한 2천만 원까지 돼서 그러니까 그때는 1억 6천에서 2억 2천만 원까지인데 1억 6천일 때는 보증금이 한 6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2억 2천 정도 되면은 보증금이 한 30만 원 정도. 그 해당되는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대부분 이제 신혼부부의 행복주택이 그런 쪽이 많이 해당되는데요. 지금 반포 같은 경우에 반포 센트럴 프로지오 서미스로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 1억 4천 정도의 월 임대료는 한 50 정도 되고 지금 삼성동의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1억 4천 한 1억 5천 가까운 거기에다가 이제 월 52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예를 들어 반포의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가 60만 원이 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 선호 현상이 강하고 월세 부분을 상당히 기피했던 이유는 월 매정 일정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직장인들 경우에는 상당히 소득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이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신혼부부인데 보증금이 1억 7천인데다가 월 내야 되는 임대료가 60만 원이 넘는다는 건 아마 신혼부부로서도 추후에 장래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산 축적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더군다나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낼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도
이 웬만한 그냥 중소기업이라면 초봉이 지금 아직까지도 뭐 150만 원, 16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최저임금에 걸쳐 있는 수준이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60만 원 월임차를 내고 나면은 뭘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문제라고 그러던데 보증금을 해결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제약이 많이 따른다면서요? 예, 일단 이제 대출을 이제 받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보증금 자체가 또 싸다면 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지는 그런 또 계층들도 많을 건데요. 그 경우에 지금 이제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건 버팀목 대출이 아마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질 건데 버팀목 대출이 해주는 금액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증금은 3천만 원 이하에다가 또 규모 자체도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도 일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행복주택에 들어가고자 경쟁률이 10대 1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은 또 당첨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 정도가 무슨 장애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아니, 그런데 그 정도 돈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입주를 위한 보증금도 문제지만 관리비도 엄청나다는데요? 보통 이 정도 관리비가 아무리 안 나와도 뭐 이렇게 난방비 빼고도 한 1, 20만, 최소한 1, 20만 원 나오고 난방비까지 포함하면 뭐 많게는 40만 원, 50만 원 나올 수도 있는데 59제곱이면은 기준이 이제 보통 한 24평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보시면 시설이 실내 골프 연습장, 뭐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그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또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강제적으로 그러겠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임대료가 30만 원이다 내면은 만약 관리비를 여기서 내는 비용들이 뭐 배 이상 가깝게 낼 가능성도 있다 보시면. 왜냐하면 이제 난방비까지 해갖고 다 관리비 다 포함하니까 실제적으로는 40~50만 원 정도 낸다.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추세가 또 혼합단지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임대주택 그 경우들이 일반 분양주택에 섞여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관리비는 기존의 일반 분양을 받으신 생활 수준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생활하면 할수록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이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더군다나 이 비정규직이라든가 뭐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건강보험이 해당이 안 돼서 오히려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직장이라 함을 정의를 했는데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 재직 중일 것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어려운 청년들은 이제 물론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을 해주는 데도 또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타임을 한다던가 내가 이제 그렇게 좀 일정하지 않게 일을 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되고 또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가게라든가 이런 일반 음식점 같은 데서 일하면은 또 의료보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짜 어려운 그런 젊은이들은 자격 자체에서 일단 여기서 배제를 하고 있는 점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관리비 부분과 이제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것은 이제 맞는 부분인데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시도의 그 재원으로서 이러한 그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의 시책을 내놓은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강남은 아니겠죠. 경기도의 경우에. 경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은 그야말로 그 잘 사는 사람들의 2세들이 효율적으로 돈을 더 축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행복주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그 행복주택 들어선다고 할 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행복주택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존의 분양주택이나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사실은 들어오는 분들이 싸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가 사실 추락할 가능성들이 좀 있게 되고요. 또 들어오게 되시는 분들의 이제 아무래도 여기도 보시다시피 보증금에서도 우리가 추정되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라든지 자산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쪽과의 서로 간의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속칭 님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결국은 거죠. 내 자식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내 자식들이 싸게 들어가는 것도 내 아파트에 그 월세를 갖다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행복주택이 들어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나요? 저는 오히려 올라갈 것 같은데.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서대문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 1년 전보다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뭐 1억 이상 이렇게 올랐어요. 모든 지역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 논문에서도 임대주택이 이제 그 부동산 시세를 그 낮게 하는 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결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보통 이제 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제 본인들 자제분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행복주택 건립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내 가지고 우리 애들을 갖다가 좋은 데서 살게 해 주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한다는 게 글쎄요. 뭐 상식적이진 않은데요. 지금 그 일각에서는 뭐 그 보금자리 주택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까 시급히 이 규정이나 뭐 이런 걸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네, 지금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 계층, 뭐 서민들이라고 하는 그 분양 받으신 분들만 사실은 굉장히 자산 가치 증가를 뭐 초래했던 그런 어떤 혜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사실 제가 볼 때 반복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임대로서 충분히 그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입주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 모두의 공통의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용하실 분들을 이용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자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편법으로 사실을 그걸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어 왔습니다. 충분한 자산이 되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으로서 행복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굉장히 주택 공급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과거의 선례를 볼 때 관리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관리 자체가 제대로 돼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리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강남구랑 인접해 있는 그 강북 있잖아요. 뭐 강남구 옆에 서초구고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송파구고요. 또 강동구고요. 면접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면접 지역 바로 위에 있는 뭐 용산구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 가지고 행복주택은 강남에 아예 안 만들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근데 또 다리만 건너면 이렇게 될 수 있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강남 지역이 행복주택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필요하죠. 젊은이들이 강남 지역에 직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돈이 없으니까 출퇴근을 뭐 1시간, 2시간, 보통 1~2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고도 애를 안 낳거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는 강남 지역이 가장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지금 그 문제점이 이번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일서부터요, 내일이죠.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물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도 서울의 그 또 수도권 요지에 이렇게 특별공급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 자격이 또 완화가 된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해서 신혼부부에 대한 그 임대주택을 많이 이제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먼저 특별 공급 비율을 민영 아파트인 경우에는 10%에서 20% 그리고 공공인 경우에는 15%에서 30%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월소득 기준도 이제 좀 높였습니다. 한 100만 원, 100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높여서 그 외벌이일 때는 600만 원, 맞벌이일 때는 650만 원 이렇게 좀 이렇게 소득 기준도 완화해서 이제 그 신혼부부들이 더 많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리고 대상층을 좀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도 외벌이가 6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저도 분인데. 소득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600만 원이면 그렇죠. 이게 낮은 연봉이 그 거의 7천만 원 7천이 넘죠. 사실은 이제 아마 이 행복주택에 대한 적용 과정에서 단순히 서민들을 위한 어떤 주택의 목적만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상당 부분의 젊은이들이 이제 충분한 결혼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갖기를 원하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 보니까 대상을 갖다 좀 폭넓게 확대한 것 같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그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신혼부부라는 개념 자체의 정립이 쉽지 않아가지고 5년 이내,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서 사실은 유자녀자에게만 해당됐던 부분을 이번에 7년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자녀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신혼부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확대 정책을 지금 이번에 5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그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됩니까?
신혼부부들은 아무리 소득이 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아까 초기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가 소득은 있고 직장은 있지만 집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자녀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 출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교 문제라는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종합적인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 어떤 소득 부분에 대한 한정한 대상을 제한하기보다는 앞으로 많이 낳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미래의 차세대를 정말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뺏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출산을 할 경우에 대한 그 어떤 인센티브를 좀 늘리고 그렇죠. 출산 몇 년 기간에는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수준을 좀 일반 주변 시세에 맞게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아무튼 지금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행복주택이라든가 또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안정, 또 자립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대책이 될 수 있게끔 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준환 교수님,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교수님 연구위원님 모시고 행복주택 논란을 둘러싼 해법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